들으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수업은 고려대학교 인문도시 사업단 1차년도 로 기획된 전통사회 일상 강좌 체험 프로그램으로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조선시대 선잠제와 비단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는 뭔가 선잠제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싶고 성북구에 있는, 그리고 비단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 제가 경험하고 제가 그동안 약간 모아왔던 그런 자료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제목을 굉장히 브로드하게 정했고요. 그리고 사실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제 소개가 좀 늦었는데 저는 지금 그 서울대학교 의료학과에서 한국복식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복식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제가 알고 있는 선잠제와 비단 이야기들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북구에 위치한 선잠단지와 창덕궁의 뽕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우영우 변호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다 보셨죠? 거기에도 나무 한 그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뽕나무를 찾아 헤맸어요. 과연 이 선잠제, 신잠제와 관련된 이 뽕나무가 어디에 있나, 창덕궁이 어디에 붙어 있나 이런 거를 되게 찾아서 헤맸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나누면서 그 요즘에 뭐 종묘하고 창경궁 그리고 창덕궁 다 연결되어 가지고 굉장히 좋은 나들이 코스로 지금 개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창덕궁의 뽕나무 한번 꼭 찾아보시라고 제가 지도도 같이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료에 기록된 조선시대의 친잡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선잠제 뭐 이런 거 얘기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친잡례는 뭔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앞에서 약간 설명을 해 드린다면 선잠단에서 하는 제사를 선잠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 궁궐 안에 왕비는 사실은 궁궐에 일단 들어오면 나가지 못하나 봐요. 웬만해서는 쫓겨나지 않는 이상은. 궁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궁녀나 왕비들은 일단은 궁에 들어오면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궁 안에서 하는 왕비들과 내명부들이 하는 이런 예식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잡례는 왕비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예식, 그러니까 그 궁궐 안에 내명부들이 모여서 하는 예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조선시대의 이 친잡례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의 이력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제 KBS 의상실에서 좀 오랫동안 그 사극 의상 디자인을 일을 해서 이런 친잡례에도 사극 의상에선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대 신화적인 요소라고 해서 뭐 신화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국문 어문학 시간에 맞게 공부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과연 친잡례나 선잠제라고 하는 이런 어떠한 의식은 누구를 위한 제사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신의 이름은 뭐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국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사실은 앞에서 얘기하겠지만 뭐 선잠제, 친잡례는 서릉시라고 하는 중국의 중국의 신을 섬기는 제사예요. 그래서 다분히 그 아무튼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제사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제 석사학위 논문이 면복에 관련된 논문인데 그리고 나중에 한 2015년도에 또 고려시대 면복에 대해서도 논문을 썼는데 이 면복이라고 하는 그 종묘에 제사 지낼 때 왕이 입는 옷을 면복이라고 하거든요. 앞에 이게 면류관.
면류가 달린 관을 쓰고. 근데 이 면류관을 쓰는 이 면복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제사의 의미만 있지 않아요. 그 안에 뭐 용이 있고 산이 있고 뭐 이런 상징물들이 단순히 그냥 왕을 왕처럼 보이게 하는 약간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존재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할 때 면복이라고 하는 옷은 대내와 대외적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내적 의미는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그리고 어, 또한 이 나라의 왕인데 누가 제대로 책봉을 한 거냐 하면 중국의 황제가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제대로 책봉을 한 정통성 있는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대내적인 면복의 개념이고요. 대외적으로는 이제 그 중화권이라고 중화문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막 중국에 종속되기도 싫고 케이팝이 지금 너무 잘 나가서 우리가 중국 문화하고 확실하게 다른 게 느껴지고 물론 이런 것들 다 맞는 말인데 실제적으로는 그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사이에 어떤 우리도 느끼는 어떤 거대한 힘의 그냥 그런 그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중국하고 하고 굉장히 친해지면 중국에 종속될 거라고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개화기 때부터 태평양 멀리 떨어진 미국하고 친해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종 관계를 벗어나려고 했죠. 지금 미중 관계 속에 한국도 굉장히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조선시대에는 태평양 너머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의 그런 그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사이의 주종 관계 속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공을 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런 그 주종 관계 속에서 서도 중국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면류의 숫자, 그다음에 옷에 부착되어 있는 문양의 숫자가 달라져요. 그래서 황제가 12라고 하는 수를 차용을 하면 조선은 9라고 하는 숫자를 차용을 해서 황제 다음의 큰 제후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그러니까 그 중화권 내에서의 서열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옷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 고대 신화적인 요소에서도 이 친잡례라고 하는 안에 어떠한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고 또 어떠한 그 신화소로서 어떠한 것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기본적인 견을 부르는 견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견의 종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견을 분류하는 종류, 그리고 견의 다양한 이름들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뽕나무를 찾으러 가보시죠. 잠깐만요. 약간 높은 의자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책상 하나만 주시면. 네. 잠시만요. 네, 좋습니다. 네, 선참제라고 하는 선참제는 무엇인지, 이거는 한영주 선생님이시라고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되게 반사가 심하구나. 지금 살짝 보이네요. 네. 이 책을 혹시 보시고 싶으신 분은 뭐 도서관에서 빌려보시거나 2013년도에 쓰여진 책이고 지금 한영주 선생님은 지금 선산박물관 박물관장님이시죠. 얼마 전에 이 선산박물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종묘를 이렇게 답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또 가서 한영주 선생님 직접 뵀었는데 아무튼 이런 그 조선시대 국가 의례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정통성 있게 공부하신 학자시더라고요. 선잠제를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인간에게 처음으로 양잠을 가르친 서릉씨를 제사하는 국가제사로 왕이 시행했던 농사의 시범을 보이는 선농과 짝하여 친잠은 왕비가 뽕잎을 따서 제사에 입을 왕의 제복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되었다. 이것은 농경이 최대의 산업이고 잠업이 최대의 부업이라는 현실에 입각해서 강조된 것이다. 사서에서는 제선잠이라고 하여 신하들이 왕을 대하여 서릉씨에게 제사를 드리는 경우와 실제로 왕비가 뽕잎을 따는 행위인 친잠이라는 양자의 기록이 나오고 있다. 전자에서는 간단하게 기록된 것과 아예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후자는 성종대와 영조대의 기록이 상당히 남아있으며 특히 영조는 이를 일궤로 제작하여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일단 선잠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선농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잠. 그러니까 선자는 이제 신한테 붙인 이름인 것 같아요, 앞에. 그래서 누에의 신에게 바치는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누에의 신이면은 약간 누에스럽나? 형상이 누에스럽게 된 게 아니라 중국에서는요, 이 서릉씨를 레이쭈라고 해서 황제, 그러니까 중국에 삼황오제 있잖아요. 이 삼황오제 중에 첫 번째 황제가 황제예요, 황제. 누를 황자를 쓰거든요. 이 황제 시절에 그 막 누런 용이 이렇게 아무튼 세상에 나타나서 이 세상이 태평성대라는 것을 알려줬던 그 시대라 그래서 그때 황제를 그때에 있는 최고 권위자를 황제라고 불러서 황제라고 하는 것은 거의 중국의 시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중국 문화의 거의 기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중국 문화에서는 황제라고 하는 누를 황자를 쓰는 이 황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옐로우 엠퍼러라고 해요. 엠퍼러가 황제인 건 아시죠? 그러면 그 황자가 옐로우니까 옐로우 엠퍼러. 옐로우 엠퍼러의 부인이에요. 레이쭈. 그 레이쭈를 섬기는 그런 그 시조로서의 레이쭈를 섬기는 그런 제사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중국에서는 이제 선잠을 레이쭈라고 보니까. 근데 일단은 서릉씨를 제사를 한다라고 확실하게 그 조선시대 국가 기록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릉씨가 곧 레이쭈이기 때문에 그 황제의 부인에게 감사하는 제사를 지내는 그런 국가 제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명부가 그 어떤 태평성대와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고 부해지려면 부자 나라가 되려면 이와 같이 뭔가 이제 왕비도 굉장히 솔선수범해서 창의력을 발휘를 해서 뭔가 이렇게 나라의 국가의 어떤 그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되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그런 제사인 거죠. 그런데 선잠제와 여기 친잠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선잠제라고 하는 것은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친잠이라고 하는 거는 왕비가 뽕잎을 따는 행위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사는요, 조선시대의 유교적인 생각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제사복으로서 여자 옷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제사에 참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옥색 치마 저고리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자가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그 제삿날 여자가 그러니까 실제 그 제사 이렇게 배양한다 그러죠. 어떤 그런 신위에 배양하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없고 뒤에서 뭔가 이렇게 일을 돕고 그럴 때 화려한 옷을 입을 수는 없으니까 옥색 치마 저고리를 입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지. 여자의 제사복으로서 따로 만들어진 옷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가 있기는 한데 하나가 완전히 검정색 옷이 염의라고 하는 옷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 옷은 상상으로서만 존재하고 그 뭐 그 조선 후기에 여자도 제사 그 집안의 사당에 있는 그런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라고 하는 건 또 그 집안의 가문의 조상에게 또 뭔가를 고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안에 한 여자가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한다는 그런 조상에게 그
뭔가를 고하는 그런 행사를 할 때 여자가 입어야 되는 옷으로서 검정색과 붉은색이 매치가 되는 연무이가 고안되기는 했지만 여자의 제사복이 따로 존재하진 않아요. 어 그 적의라고 하는 옷이 또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적이라고 하는 옷은 이제 가렛대 입고 또한 그 가렛대 입었던 옷을 종묘의 왕과 함께 이렇게 그 조상 그 왕의 선왕들에게 이런 왕비가 들어왔습니다라고 고할 때 입는 옷이 또 적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붉은 옷이어서 가렛대 입는 옷이지만 그 명나라나 이런 황제의 나라로부터 온 옷이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권위의 옷이어서 아마 입혀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왕 같은 경우는 옷의 종류가 되게 많죠. 왕은 옷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뭐 그런 면복, 조복 막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상황별로 옷을 막 갈아입기도 하더라고요. 여자는 이런 예복 또는 뭐 조금 더 이렇게 약식의 상복 뭐 그 정도로 이제 기록에 적혀 있기도 해요. 아무튼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자는 제사를 지낼 수 없었고 선잠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북구에 존재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북구에 존재한다는 것은 종로에 존재하는 창덕궁과 뭐 창경궁, 뭐 그쵸, 뭐 경복궁을 벗어난 지역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그러한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단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왕비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못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선잠제는 왕비의 어떠한 그 채상이라고 하는 이 친잠, 그 누에한테 이렇게 뽕잎을 따는 그런 행위를 그 의식을 친잠이라고 하는데 친잠례 하기 전에 이런 그 서른기장한테 먼저 제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친잠례라고 하는 의식을 궁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식은 달랐고 왕비가 주관했던 것은 친잠이었다. 그 정도의 개념만 일단 알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뭐 깔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그 성북 선잠박물관이 처음으로 오픈하고 한 달 만에 나온 기사예요. 그 서울 그 시에서 낸 기사인데 그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낚시 그 구문 있잖아요. 이렇게 그 제목이 조선시대 왕비들이 성북동에 간 까닭은이에요. 그러니까 왕비는 성북동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제목을 했을까? 근데 또 너무 재밌는 거 이제 선전박물관에 여러분이 한번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사 지내는 장면을 이제 복원을 했는데 제사 지내는 장면을 이제 복원한 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좀 보여드릴 텐데 어 왕비는 여기 존재하지 않아요. 조복 사실 제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조복을 입은 그런 그 관리들이 대신 선잠단이 올라가서 배양하고 그 제사를 지내는 아마 이 조복도 있고 제복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리고 뒤에 이제 악공들이 연주를 하는 이런 장면이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형을 사진을 넣어 놓고 조선시대 왕비들이 성북동에 간 까닭은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거는 사실은 뭔가 맞지 않죠. 그리고 너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성북동 선잠박물관에 왔을 때 좀 깜짝 놀랐던 게 그래서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라고 하는 게 약간 그냥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가 왔다 가거나 뭐 엄청난 그런 그 사실 왕비라든지 왕이라든지 어떤 행차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 화려한 어떤 의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퍼레이드가 열리는데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냥 굉장히 그냥 사직단이나 이런 그 선잠 선잠단이나 그냥 제사 지내러 오는 굉장히 이런 평범한 그런 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어서 '아 여기는 왕비가 온 것 같지가 않다.'라는 느낌을 사실은 그 성북동 선잠박물관에 갔을 때 느꼈는데 제목이 이래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 왕비들은 성북동에 가진 않았어요. 선잠제, 친잠제가 전체적으로 왕비가 주관하는 행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왕비는 궁을 떠나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선잠제라고 하는 단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선잠제는
조선시대 의복을 만드는 누에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제를 일컫고 매년 3월 선잠단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매년 3월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으로 하면 5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력인 것 같아요. 음력.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순종 효황후의 사진들이 남아 있어요. 1910년대에 일제 강점기 때 순종 효황후가 계속해서 친잠 의례를 하는 그런 사진들이 남아 있는데 그 사진들을 보면 날짜가 3월이 아니라 5월이거든요. 그러면 아 이게 음력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길일이라고 해서 뱀날에 그 혹시 뱀띠 있으세요? 그러니까 뱀의 해가 뭔가 길한 뱀의 날이 뭔가 길한 뭔가 이렇게 길하다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해 손 없는 날 이런 거잖아요. 그 해를 그 날을 잡아서 그 선잠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잠제는 꽤 많이 행해진 것 같아요. 선잠제는 이제 어떤 국가의 행사로서 그 사직단과 함께 그런 그 박정희 정권 때도 이렇게 모내기 시연 같은 거 해서 막 이렇게 벼 들어 올리고 막 아무튼 모내기하고 막 추수하는 뭐 이런 장면들이 대통령이 직접 해서 막 이렇게 국가 홍보처에 막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은 하지 않지만 지금은 다 트랙터로 막 자동화가 돼서 그런 거 하지 않지만 예전에 손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실제 그런 그 대통령이 나가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떠한 시연들을 보이면서 이제 완전히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농본 국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전 그 백성들에게 누에치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부유층과 무시였기 때문에 누에 사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터넷이 불안정하다는데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 성북구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와이파이가 잘 안 돼가지고 중간중간에 끊긴다고 그 간사님께서 하셔가지고 제가 잠시 멈췄습니다. 1908년에 서릉시의 신의를 사직단으로 옮겨요. 사직단 어디 있는지 아시죠? 경복궁 옆에. 그러니까 원래 친경이랑 친잠 또는 이런 그 선장과 사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행사 같은 그러니까 그 농업의 기본이 되는 밭을 갈고 누에를 치는 이런 거는 사실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그냥 그 신의를 하나로 합치는 게 1908년에 진행이 되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순종 효왕후가 그 의식을 했던 것은 친잠례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잠제는 그 사직단에서 그 사직신과 함께 같이 이제 그 남성들이 함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거죠. 언제예요? 좁은 안 되는데요. 저쪽에서 한번 보세요.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 어,
죄송합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많네요. 잘 보이세요? 네, 된 것 같은데요. 이거 맞아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아무튼 1908년부터 그 사직단의 선잠단이 합쳐지면서 그때부터 선잠단, 성북구에 위치한 선잠단은 선잠단 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미륵사지. 그러니까 그 지라고 하는 거는 텃밖에 안 남았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선잠단도 다 허물고 그 주변으로 선잠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어떤 이 선잠제를 하기 위한 그런 건물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선잠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길들도 다 만들어져 있고요. 입구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주변에 이제 민가들을 만들어요. 아마 그쪽에 이제 그 일본의 그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었을 것 같은, 그러니까 뭐 일본 사람들이 살았을 수도 있고 뭐 당시 귀족들이 살았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 동네는 그 좋은 동네로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민가들이 들어서게 되고, 민가들이 들어서면서 이제 선잠단은 그 의미를 잃게 되고 선잠단지로 변경이 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었고요. 일제강점기 내내 그렇게 선잠단은 선잠단지로 그렇게 의미 없이 버려졌다가 1993년부터 뭔가 성북구에서 중단됐던 선잠제를 재현 복원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그 연구, 조사, 발굴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고, 지금 현재 선잠단의 모습으로 모습을 하고 있고, 그때 이제 발굴되었던 여러 가지 그 발굴된 유물들 이런 것들은 이제 선잠 박물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선잠 박물관, 성북구의 선잠 박물관에 가시면 이쪽에서 뭔가 국가가 하늘에 뭔가 제사를 지내는 되게 큰 의식이 진행이 되고 있었구나. 이곳은 종묘와 함께 종묘의 동쪽과 서쪽, 그쵸? 종묘의 동쪽에는 그 종묘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종묘의 동쪽에 이제 선잠단이 있고 종묘의 서쪽에 이제 사직단이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남아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선잠단은 사직단으로 신의로 옮겨졌다가 다시 이제 선잠단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아직도 뭔가 진행을 하고 있고, 조만간 선잠단에서 어떤 배양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공사 중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선잠단지가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잠제는 주관자가 왕비였지만 신하들이 대신을 해서 그런 그 왕을 받들고 왕비를 받들고 선잠잔에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부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왕비는 어떤 부분을 했나? 친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친잠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한, 의식을 한 기록은 고려 때부터 있지만 조선시대는 성종 때 처음으로 시행이 돼요. 그리고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 총 8번 왕비가 직접 친잠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잠제는 매해 진행이 되었지만 친잠이라고 하는 왕비가 이렇게 국가적인 행사에 동원됐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이 행사를 해야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했던 그런 부분, 그러니까 왕비가 직접 자발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적으로 왕비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했었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왕비가 직접 이렇게 주관을 해서 친잠리를 한 것은 총 8번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드디어 뽕나무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왕비는 성북구에 오지 않았어요. 왕비는 창덕궁 안에서 친잡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잡례를 창덕궁 안에서 했으면 사실은 세종 때 기록에 의하면요. 그 경복궁 안에 그리고 아무튼 그 조선의 궁궐 안에 1000그루가 넘는 뽕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세종 때도 뭐 세종지리지나 뭐 아니면 그 당시 이제 농사에 관련된 책들 많이 내셨잖아요, 세종이. 그러면서 이제 이런 친장과 농사에 관련된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많이 의식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궁궐 안에도 뽕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하는데 창덕궁에는 이 나무가 400년이 됐다고 합니다. 400년. 400년 이상 되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그 오래된 나무로 여기 보시면 지금 그쵸 보호수로 지정이 됐어요. 471번으로. 그래서 창덕궁의 뽕나무는 관람지 있고 창경궁과의 경계 담장에서 자란다. 이 나무는 높이 12m, 가슴 높이, 줄기 둘레 228cm이고 나이는 약 400년이 되었다. 그쵸? 이 뽕나무. 이거 혹시 잘못 읽으시면 이 관람지 입구라고 해서 뭐지? 그러니까 창덕궁에 들어가는 이 관람 뭐 매표소 뭐 거기 입구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관람지가 관건입니다. 궁궐의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관람지가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창덕궁, 그러니까 동골도예요. 동골도고, 동골도에서 이제 이쪽이 인정전이 있는 이쪽이 이제 창덕궁이죠. 그리고 이쪽 흥암은 있고, 흥암은 있는 이쪽이 이제 창경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후원이 있잖아요. 요렇게 해서 요만큼이 이제 창경궁하고 창덕궁의 그 경계 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만큼은 창경궁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간 여기는 전부 다 창덕궁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한 가지 힌트는 있습니다. 뭐냐면 관람지, 지자가 들어가는 거 좀 보이시죠? 이게 부용지, 그쵸? 애련지, 지자가 뭔가요? 지자가 뭐냐 하면 여기가 이제 흥화문이고 여기에 이제 여기가 부용지가 보여요. 연못이에요, 연못. 네. 연못이고 이 부용지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 한번 짚고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그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 있는 이 아트앤컬처 그 아무튼 구글에서 되게 좋은 그 어플과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아도 이거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동골도를 보면서 그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관람지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 화면을 새로 공유하게 할게요. 아예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세요? 네, 이게 지금 동골도예요. 병풍이죠. 병풍인데 한 폭, 두 폭, 세 폭, 네 폭, 다섯 폭, 여섯 폭, 일곱 폭, 여덟 폭, 아홉 폭, 열 폭,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폭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연폭 병풍이라고 해요.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병풍. 제가 병풍 연구도 좀 했었는데 연폭의 병풍들을 이 중간에 다 이렇게 절단을 시켜가지고 배접을 잘못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다 그림을 끊기게 만든 그런 그 일제강점기 또는 그 광복 이후에 그런 배접 기법들 때문에 이 그림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서 요즘에는 다시 연폭병풍을 만드는 기술을 다시 찾아내가지고 이거를 보존 처리를 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이거를 얼마나 커지죠. 여기 부용지 보이세요? 여기 부용지에 여기 창덕궁 비원 들어간 입구예요. 그래서 돈을 내지 않으시면
여기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거는 순조 때 그려졌다고 우리가 동굴도가 그 정도에 그려진 거라고 추측을 하기 때문에 18세기 정도, 18세기 그러니까 정조 이후에 그러니까 19세기 초반까지의 그런 그 창경궁과 창덕궁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부용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서양각이 있고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하니까 여기를 보시고 그럼 창덕궁에 뽕나무가 어디 있느냐? 창덕궁의 뽕나무는 여기는 그려져 있지 않지만 요 근처에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여기하고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이제 지금은 담이 없지만 아까 순조 때는 담이 없네요. 그쵸? 지금은 창경궁하고 창덕궁은 확실하게 담이 있는데 여기를 다 담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요 근처에 이제 창덕궁의 그 뽕나무가 요 근처에 있고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큰 창덕궁의 뽕나무를 채취를 해서 어디에서? 이 부용정 여기 앞에서 뭔가 여기 이 자리나 뭐 아마 요 자리였을 가능성 높은데 선잠 그 침잠하는 그 채상단이라고 채상 그러니까 상자가 뽕나무 상자 채자가 채취할 채자 이게 딴다는 거죠. 그리고 단이 그 스테이지 이 단을 얘기를 하니까 채상단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행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따서 여기 갖고 와서 제사를 지내는 어디에서? 창경궁 안에서. 근데 여기까지가 비원이에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여기는 후원이에요. 후원. 후원 어떻게 해야 돼요? 1년에 2번밖에 개방 안 하죠. 그쵸? 그래서 저는 비원에 어렸을 때 가봤던 기억은 있는데 최근에 가봤던 기억이 없어서 사실은 그 뽕나무를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창덕궁의 뽕나무를 제가 우영우 변호사처럼 막 찾아 헤매는 우영우 변호사는 그 팽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다 보셨죠? 아무튼 되게 노력했는데 이 뽕나무를 보려고 후원 개방할 때 꼭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 동굴도를 보니까 되게 재밌죠? 동굴도를 보니까 왕비는 성북구에 가지 않고 이 창덕궁의 후원에서 뭔가 의식을 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공유를 PPT로 넘어갑니다. 잘 보이세요? PPT 보이세요? 네. 네. 슬라이드 슈가.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전에 봤던 그 부분이 나오죠? 여기가 존덕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 앞에 있는 요 연못을 관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뽕나무의 위치가 어디 있냐고 했을 때 관람지 앞에 있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관람지의 요 앞에 관람지에 가기 전에 있다고 한 게 이제 창덕궁의 뽕나무입니다. 조금 더 다시 설명을 하면 관람지에는 순조 때 이후에 세워진 여기 보시면 관람정 없죠. 여기 정자 안 보이죠. 그렇죠? 관람지 안에 정자 안 보이는데 그 이후에 세워졌을 거라고 이렇게 원호로 생겼어요. 되게 지붕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호로 생겼어요. 되게 재미있게 생긴 이런 곡선형의 정자가 관람정인데요. 아마 요즘에 뽕나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시면 이렇게 관람정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터가지고 관람지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아까 전에 그러니까 사실 동굴도는 뭔가 이렇게 좀 압축된 것 같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구글맵에서 위에서 바라본 그걸로 보면은 여기에 부용지가 있고 여기 주암루가 있고 여기에 서양각이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뽕나무를 채취해서 가지고 네, 왕비가 거기까지 직접 간 것 같진 않아요. 누군가가 채취해서 가지고 오면 왕비는 그 의식을 여기서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요 검정색으로 요렇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아마 지금 그 담장인 것 같아요. 담장. 담장이어서 요 근처에 이제 참나무가 아니 그 뽕나무가 참나무가 뽕나무가 있어요. 네, 여기가 관람지에서 본 관람정, 그러니까 이게 관람정이겠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게 존덕정. 지붕 2개 보이시죠? 여기 존덕정, 그 다음에 여기가 승제정.
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네. 나중에 비원 가시면 꼭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제 관람정과 관람지를 보시고 계십니다. 관람지에는 마치 뽕나무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큰 밤나무가 있어요. 얘는 뽕나무가 아니에요. 관람지에 이렇게 또 물을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그 연못 바로 주변에 이 커다란 건 밤나무, 왼편에 있는 게 이 벽면에 이렇게 따라 붙어서 있는 이 나무가 바로 뽕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는 지금 아무튼 문화역사 기념물로 천연 기념물로 지금 지정이 되어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뭐 때문에 여기 아니면 부용정과 여기 서양각 이것 때문에 다시 여기로 내려왔어요. 지금 여기가 아까 전에 봤던 관람지 지역이고 관람지에서 하고 그다음 이쪽으로 내려온 이 지역에서 왕비가 침잠례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혹시 다른 거 알고 있는 혹시 분 계세요? 선생님, 영조는 정순왕후 보고 창덕궁에서 침잠례 하지 말고 경복궁에 가서 하라는 이야기 들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영조는 그 전까지의 왕비가 이 창덕궁의 후원에서 몰래, 그러니까 진짜 아무도 몰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죠. 잘 모르게 이렇게 침잠례를 거행을 했다면 영조는 정순왕후를 이 모르는 후원에서 꺼집어내서 진짜 장방황후로 조선 초기에 건국 때 만들어졌던 게 경복궁이잖아요. 정도전의 이런 그 의식에 의해서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으로 딱 장방형으로 만들어진 경복궁의 근정전 옆에서 이런 그 침잠례를 하도록 합니다. 심지어는 영조는 이 왕비 그때 정순왕후였는데 그 어린 왕비 있죠. 혹시 사도 보셨으면은 그때 이게 15살에 궁에 있고랑 그 어린 왕비가 있거든요. 사도하고도 별로 나이 차이도 안 나고 아들하고도 나이 차이가 안 나는. 오히려 아들보다 어렸나요? 그랬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쵸? 정조하고 7살 차이밖에 안 났다고 하니까 정순왕후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경복궁이라는 그런 굉장히 정치적인 곳으로 왕비를 끌어내서 거기서 정순왕후는 선잠제와 신잠례를 함께 거행하는 유일한 왕비가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주암루와 여기가 주암루예요. 되게 멋있죠. 여기가 그러니까 비원에 가셨으면 보셨을 거예요. 원래는 여기가 누가 지은 거냐 하면 정조가 지었거든요. 정조가 자기 공부하려고 지었던 것 같아요. 옆에는 책 이렇게 보관하고 자기가 공부하려고 지었던 곳이었는데 나중에 이곳이 이제 침잠과 관련된 그런 곳이 된 것은 아마도 순종유황후, 그러니까 고종 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요 근처에서 침잠례를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빛도 굉장히 잘 들고 통풍도 잘 되고 나중에 이제 순종유황후 때에는 이 정조가 쓰던 이 책을 보관했던 책을 말리고 뭐 그림 말리고 했던 이 서양각을 잠실이라고 해서 누에를 치는 그런 곳으로 이제 만들기까지 했었으니까요. 네, 이게 이제 주암루에서 본 부용지입니다. 굉장히 멋진 궁궐터예요. 여기에 이제 서양각이 여기가 서양각이거든요. 이 서양각에 보시면 여기 뭐 적혀 있죠. 여기 뭐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잠실 해가지고 왕이 친히 그 누에를 치는 곳이다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또 이렇게 서양각 안쪽에 보면은 친잠 권민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백성들에게 친히 이렇게 누에를 쳐서 백성들에게 권한다라고 하는 이런 글자가 금색으로 칠해져 있죠.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거는 정조 때 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게 이제 약간 골드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약간 황제의 느낌이 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융희 황제 때 순종 3년 순종 3년이면 1909년이에요. 융희 황제 원년이 1907년입니까? 그렇죠. 고종이 이제 1907년에 헤이그 특사 그때 파견되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안고 하야를 하고 순종에게 황제의 그걸 넘기죠. 그때 막 경찰권 이런 거 다 뺏기고 했던 굉장히 가슴 아픈 시기에 아무튼 그런 대한제국 시기에도 여기 대한제국
시기를 또 아무튼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대한제국 시기에 끝까지 어떠한 그런 그 제국을 향한 열망, 부국강병을 향한 열망을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황실이, 어느 왕실이 그런 어떤 지배 권력이 자기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물론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부와 이런 것들 놓지 않기 위해서 그런 외세와 타협하고 이런 어떤 자기 같은 걸 받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아무튼 끝까지 뭔가 이렇게 이런 왕실 안에다가 잠실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도 걸고 하면서 이제 그런 그 친잡례를 거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실 텐데요. 창덕궁에서 만든 2012년 정도에 만든 친잡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창덕궁 후원에서 누에 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여자 관원 잔모입니다. 저기 보이시는 사양각이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작업장 잠실이지요. 원래는 책이나 임금의 초상화를 말리던 장소였는데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어 양잠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양잠은 누에를 기르고 그 누에가 만든 고체에서 실을 뽑아 비단을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농업을 근간으로 삼았던 조선은 예로부터 농상이라고 하여 농사와 함께 양잠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왕비께서는 친히 양잠하시어 만백성에게 양잠을 권하고 백성들의 누에 치는 고충을 헤아렸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친잡례라고 합니다. 마침 후원에서 친잡례가 거행되고 있는데 같이 참관하실까요? 이 나무는 뽕나무라는 것으로서 뽕잎은 누에의 먹이이지요. 지금 뽕잎을 따고 계시는 분이 왕비마마십니다. 보통 친잡례 때 왕비님께서는 채상단에 올라가 뽕나무 5가지에서 골고루 뽕잎을 따는 채상의식만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누에에게 뽕잎을 주는 의식은 함께 참석한 내명부와 외명부가 거행했습니다. 그때 저와 같은 잔모들은 뽕잎을 잘게 썰어 내명부가 누에에게 먹이를 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왕비님이 직접 친잡례를 해낼 만큼 누에치고 비단자는 일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혹시 복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왜 왕비가 파란색 옷을 입었지?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아무튼 이 팜플렛을 갖고 있더라고요. 99년도에 아마 굉장히 한국 복식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때 대학교 3학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경복궁 왔다 갔다 하고 그 한복신문 기자 인턴 같은 거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어떤 한복 관련된 소스들을 많이 모으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강의를 준비하면서 왜 제가 팔았지? 라고 했을 때 이 왕비 친잡례 친잠복 재현 축제를 했을 때 재현을 했던 이 오이순 선생님의 이 옷이 떠올랐어요. 지금은 어떤 옷으로 하느냐 하면 노란색 국기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사 이후에 친잡례는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이 선생님이 누구시냐면 유희열 아시죠? 가수 유희열의 어머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경복궁 앞에 큰 한복집을 하고 계셨는데 이 경복궁에서 이제 그 정순왕후가 친잡례와 이런 그 선잠제를 한꺼번에 했던 굉장히 정치적인 파워를 지니고자 이런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친잡례를 막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호텔이나 이런 곳에서 경복궁에서도 하셨던 것 같고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하셨고 그때 이제 고증하셨던 선생님들의 이름을 보면은 한국 1세대 고증, 그러니까 그 연구자들이시거든요. 한국 복식사의 그리고 그 밑에 자문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도대체 뭐를 근거로 이렇게 파란색의
친잠복을 만들었을까가 되게 궁금해지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뒤에 이제 참고문헌 보시면 이민주 선생님이 이제 선전박물관의 자문위원으로 계시면서 지금 국기를 다시 재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고 2017년도에 이미 논문도 한 편 쓰셨고 아무튼 약간 어떤 원삼 형태로 만들어 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국이라고 하는 옷, 이 국이라고 하는 옷은 사실은 굉장히 미지의 그런 잘 모르는 옷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8번밖에 하지 않았고 고종 때 시행했던 국기는 제대로 국기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영조 때 친잠의계라고 하는 책이 분명히 남아 있는데 이 친잠의계에는 그 국기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이 뭔가 예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되게 애매모호한 그런 단어들만 있어서 그거를 이제 국조 속오래의라고 하는 영조 때 제정된 그런 그 예서를 보고 다시 고증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재현될 선잠단에서 재현될 친잠리와 이 재현될 옷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제작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아무튼 거기 가서는 이제 이 전에는 어떻게 됐고 이번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 한번 비교하는 그런 작업이 한번 진행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사료에 기록된 조선시대의 친잠리와 친잠리의 의미. 지금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그래 성북구에 왕비는 오지 않았어. 확실해지셨죠? 그리고 뽕나무는 창덕궁 안에 있었고 그 안에서 왕비가 뭔가 행사를 했구나. 멋진 행사를 했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아이디어 정도. 그리고 정순왕후는 경복궁에서 했구나. 그 정도를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앞서 순정효왕후. 순정효왕후가 이때는 진짜 황후죠. 1906년이니까. 순정효왕후는 친잠예를 한 그런 황후로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사진으로 남아 있어요.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당의로 갈아입고 부금이 된 금박 보이시죠? 부금이 된 당의로 갈아입고 행사를 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 옷으로 한 건지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지금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이 남아있지를 않아서 아직 연구는 좀 덜 됐는데 근데 이제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2011년도에 나온 이 왕실의 천재 제사라고 하는 안 보이나? 안 보이네요. 아무튼 책이 있어요. 지금 옆에 보이는 책이에요. 왕실의 천재제사라고 하는 책에는 이 사진이 1924년에 찍힌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제 느낌적인 느낌으로 순정효왕후가 되게 어려 보이거든요. 그 옆에 있는 윤비하고 홍친왕비도 되게 뭔가 어려 보여요. 되게 젊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의친왕이 결혼을 하는 그 시점이 아마 그 의친왕이 결혼을 한 시점으로 아마 생각을 해봐도 흥친왕비가 있는 그 시점을 생각을 해봐도 이 시기는 1906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굉장히 어떠한 그런 당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족들이라든지 왕실의 내명부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잖아요.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행사는 1924년에 하기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도 해보고. 근데 사실 이 벽오리의 길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24년을 추측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건 이은주 선생님이 참여하셨거든요. 그래도 한국 복식의 대가신데 이거는 이제 신명훈 선생님 부경대학교 사학과 쪽에서 이제 이야기한 단서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사실은 연도가 확실하지 않을 만큼 아직도 연구가 덜 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잠예가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도 친잠예, 뭐 선잠단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연구할 부분이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 느낌은 1924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내명부들이 24년에 이와 같은 당일을 있고 모일 수 있었을까? 그쵸. 왜냐하면 이왕직으로 변화를 하면서 왕실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런 큰 행사들을 진행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그런 이왕직의 예산도 줄어들거든요. 24년 정도가 되면. 그리고 24년 이후에는 심지어는 친정일을 이제 하지 않아요. 거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순종 후왕 어수견식이 사진으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냥 치마 저고리 길이만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 치마 저고리를 입고 그와 같이 누에를 직접 치고 고치를 거두는 그런 장면을 그 당시엔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24년 전에도 사진이 좀 찍혀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그 서양각, 아까 우리 봤던 서양각이 여기 요 가운데 우리 하얀색 현판 아까 기억나시죠? 여기가 서양각이구나라고 하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1915년에 서양각 내부에서 수견례를 이제 하고 있는 모습, 누에 고치에서 씨를 받는 의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또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1915년에 순종이 직접 순종이 1926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순종 효왕후도 1924년 이후에는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쵸? 1926년에 독살되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당시에 이제 순종이 이제 황제에서 그러니까 물러나기보다는 대한제국은 1910년에 강제 한일 병합으로 아무튼 식민지 조선으로 그 위치가 전락을 하게 되고 1926년에 조선이 그러니까 순종이 승하하면서 이제 더 이상 순종의 어떤 왕후로서의 그런 역할을 이제 하지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1924년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1915년은 이제 1910년대의 그 한일 강제합병 되자마자 굉장히 막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창경궁에 여러분 동물원이 생기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 공진회라고 해가지고요. 약간 엑스포 같은 게 막 창경궁에서 열리고 그런 거를 이제 일본 제국이 조선의 발전의 그런 멋있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시민들에게 보여주겠다 뭐 이러면서 창경궁을 이제 이렇게 유원지화시키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그때에 이제 서양각 안에서 이와 같은 수견례가 진행이 됐는데 그때 누가 참관했느냐? 순종뿐 아니라 이완용이 참관을 합니다. 자작, 백작 뭐 이런 그 이왕직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때 친일한 사람들 전부 다 귀족의 그 자귀를 받았죠. 그래서 이런 자귀를 받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실크라고 하는 어떤 이 직물에 대한 것들이 지금은 전부 다 폴리에스테르로 변했죠. 저도 이제 다음 학기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수업 재료 준비하는데 실크 정말 실크 느낌 나는 폴리 원단이 너무 좋아갖고 값도 싸고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실크로 하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죠. 폴리에스테르가 값도 싸고 너무나 실크를 대체할 만큼 품질도 좋아지고 게다가 물빨래도 가능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직물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실크는 점점 더 뭐가 되어가느냐? 귀족의 옷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실크라고 하는 견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분을 구별하는 굉장히 큰 수단이었죠. 백성들은 뭘 입었어요? 흰색 옷이 그냥 우리는 흰색 옷이라고 생각하지만 흰색 옷은 단순히 흰색 옷이 아니에요. 면이라고 하는 옷이에요. 면. 그러니까 문익점이 면이라고 하는 목화라고 하는 그런 작물을 원나라에서 이제 몰래 북두껑에 숨겨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난 게 아무튼 그거는 사실 약간 뭐 지금 이야기하면은 그 국가 중요 정보를 몰래 탈취한 원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쵸 우리나라 얘가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막 이렇게 회로도나 막 이렇게 설계도 이렇게 빼돌리면은 거의 국가적인 원수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원나라에서 지금 북두껑에 그 목화 씨를 가지고 온 문익점은 원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어떤 그 원흉인데
아마 그것은 원나라 말기여가지고 이런 어떤 그런 그 나라 국경 간의 어떤 그런 신분이 이렇게 강하지 않아서 그렇게 가능했으니까 가지고 왔겠죠. 문익점은 고려 시대에는 추앙받지 못했지만 조선 시대에는 태종 때부터 완전히 추앙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태종이 되게 머리 좋은 거 아시죠? 뭐 육룡이 나르샤나 뭐 아무튼 드라마 많이 보시면 정도전 보시면은 태종 덕분에 태조가 거의 나라를 이렇게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태종이 굉장히 머리를 잘 써서 전국의 면을 면이라고 하는 목화라고 하는 작물을 전국적으로 배포를 하고 백성들이 따뜻하고 아주 편리하고 실용적인 그런 직물로 옷을 만들어 입게 합니다. 근데 그거에 또 하나의 또 반전은 뭐냐 하면 물론 양반도 면을 입지만 백성들은 실크 옷을 거의 입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그런 그 글 속에 반전이 있는 거죠. 아무튼 백성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면과 실크는 굉장히 귀족적인 그런 직물이자 섬유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왕실하고 굉장히 많이 결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1915년에 이완용이 이와 같은 귀족들의 작물인 실크의 친자래에 온 이유는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쓴 1910년대 매일신보를 분석한 기사에 의하면 그 이유가 좀 나타나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1916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진들이 좀 남아 있어요.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제가 쓴 논문인데 이영미 교수님하고 이지수 연구원이랑 같이 썼던 건데 이제 잠사업이라고 하는 아예 이거를 이라고 하는 게 산업이에요, 산업. 산업화를 시킨 그런 거를 이제 1910년 이후에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강제 병합 이후 양장업은 조선의 귀족들과 관련이 있다. 조선에는 마치 귀족들이 없고 그냥 선비들과 양반들이 있는 것 같지만 일제 강점기에 그 초반에는 귀족이 있었어요. 일본 제국이 조선을 강제 합병시키면서 이제 자귀를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본에서 이런 감독을 데리고 오고 그래서 한성 잠업 전습소를 설치를 하고 양장 기술을 일본을 통해서 보급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잠업이 활성화되어서 조선 안에서도 조금 더 어떤 신기술에 의한 그러니까 조선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잠사가 아니라 잠업으로서 산업으로서 이런 실크 산업을 키우는데 누가 키우느냐? 이와 같은 귀족들이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신보는 관보예요. 그러니까 관보까지는 아니지만 관과 결탁한 신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난 사설은 굉장히 그런 그 총독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신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왜 일본이 1910년대에 이렇게 그 양잠 산업을 부활을 시키려고 했는지. 근데 이 양잠 산업을 다시 막 부활시킨다기보다 굉장히 진작을 시키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 선두에 섰던 사람이 순종효왕후였다. 그래서 그 사진들이 막 배포되고 남아있는 좀 가슴 아픈 현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보실 때 이 시기에 순종효왕후가 그러니까 완전히 순종효왕후는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자기의 그런 작은 아버지가 옥새 내놓으라고 했을 때 치마폭에 숨겨가지고 안 내놓고 조선의 강제병합을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랬지만 어떤 여성으로서 그런 그 왕실의 어떤 그런 최고의 그런 그 여성으로서 그렇죠. 최고의 어떤 그 지위에 있는 여성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양잠을 일본을 위해서 진작시키는 그런 상황을 사실은 만들긴 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진으로 좀 남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양잠의 그런 사진들과 함께 누가 했는지를 보셨고요. 이제 친잠예의 좀 이런 그 정치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친잠예는 성종 8년에 처음 시행이 되었고요. 성종 때 2번 했어요. 근데 성종이라고 하는 왕이 좀 특별한 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종이라고 하는 왕이 어렸을 때에 그 대리청정으로 즉위를 해서, 그러니까 대리청정으로 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위에 부모들이 좀 일찍 돌아가셔서, 그쵸?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왕이 일찍 승하를 해서 성종이 그런 그 할머니의 그런 대리청정 하에 있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의 어떤 그런 힘을 되찾아 와야 되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대리청정, 수렴청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종도 마찬가지예요. 고종도 어려서 대원군이라고 한 자기 아버지가 이제 대리청정을 하다가 1960년 아무튼 그 1970년대가 되면 이제 고종이 다시 그 대원군에서 어떤 그런 그 힘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대원군과 한번 큰 접전을 벌이죠. 그때 이제 명성황후가 굉장히 혼쭐이 나요. 그쵸? 시아버지의 대노를,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다 명성황후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다 뒤집어 씌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성종도 되게 비슷해요. 성종도 되게 비슷하고, 성종의 그런 이야기가, 성종의 아들이 패비윤 씨 아들인 연산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산군이 왜 우리 엄마 죽였어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무튼 그 미친 듯한 그런 행동을 해서 그 폐위가 돼버린 그런 상황들을 만든 게 사실은 성종인데, 이때 성종 때 두 차례의 친잡례를 행하는데 바로 패비윤 씨가 했던 친잡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패비윤 씨가 친잡례를 왜 했느냐 하면은, 원래 성종한테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비가 이제 이 성종을 대리청정했던 이 대비하고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는데, 그 왕비가 들어오자마자 좀 일찍 죽어요. 그리고 후사도 없이 죽어요. 근데 그때 이제 후궁들 중에 윤 씨가 있었는데, 성종이 윤 씨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윤 씨를 너무 사랑을 해서 이제 윤 씨를 이제 간택을 해서 이제 왕비의 자리에 올립니다. 왕비의 자리에 올리는데, 대비는, 시어머니는 얘를 너무 싫어하는 거죠. 게다가 얘는 집안도 미천하고 그리고 아무튼 그 왕실에서는 굉장히 세력이 큰 어떤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세력도 약하고, 그 대비는 약간 한명회하고 결탁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패비윤 씨는 약간 한명회의 적 같은 그런 미천한 집안에서 나와서 얘를 어떻게 하면 내칠까라고 하는. 근데 이제 패비윤 씨는 또 자신의 어떠한 그런 흔들리는 그런 입지를 모를 통해서, 신잡례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이거를 다지려고 했던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져요. 성종 때 말고 중종 때 사실은 반종으로 됐었죠. 그쵸? 중종 때. 그다음에 선조 때, 선조와 광해군, 이때는 임진왜란 이후, 그쵸? 이렇게 이제 친잠이 시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영조 때, 정순왕 때 20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친잠례와 선잠제가 한꺼번에 거행이 되고, 이게 이 친잠의계라고 하는 책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잠의계라고 하는 책은 영조 때에 쓰여진 책이다, 의계다라고 하시면 되고, 생각하시면 되고, 귀장각 한국학연구원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귀장각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원문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종 때에 친잠이 시행이 됐어요. 왜 친잠을 했을까를 보시면 이와 같은 의식 안에 뭔가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뽕나무 잎을 따는 의식을 하는데요. 왕비가 제일 먼저 해요. 왕비가 제일 먼저 하는데 진짜 이런 기다란 갈고리더라고요. 기다란 갈고리를 받아서 여기 그 친잠의계에 보면은 그 기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친잠의계 여기 요 보이시죠? 요 갈고리. 요런 갈고리를 받아서 뽕잎을 따요. 몇 개를 따느냐? 5개를 땁니다. 그리고 왕비는 내려와서 앉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하의, 왕비 이하의
내명부들이 뭐 해빈, 왕세, 손빈 7개, 그다음에 나머지 내명부와 외명부가 9개. 그러니까 왕비가 제일 적겠다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7개, 9개를 따는 방식으로 뭐를 설정을 해요? 위계 질서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어디에 위계 질서? 그렇죠. 궁중 내명부의 위계 질서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의식을 이 친잡리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또 그 내명부 안에, 궁궐 안에 사실은 이렇게 갈등이 쌓일 수 있는 요지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흉흉해서 안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이 성종 때 2번 했는데 윤 씨가 패비돼. 그리고 광해군 때도 광해군이 폐위가 되면서 광해군 비도 함께 궁궐에서 쫓겨나.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 친자매 의식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졌던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조선시대 8번밖에 기록이 안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고두례라고 하는 의식을 합니다. 이 고두례라고 하는 의식은 뭐냐면 잡무가 중간에 의식들이 있고요. 잡무가 최상단 아래로 내려가서 왕비한테 이마를 땅에 대는 경건한 절. 그러니까 이게 고두례라고 하는 거 많이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삼전도의 굴욕이다. 인조가, 그쵸? 인조가 누구한테? 청나라 청나라 황제가 왔을 때, 그쵸? 청나라 황제가 왔을 때 고두례를 했었죠. 그래서 9번 고두례를 해서 이마에 피가 났다, 뭐 이런 그런 그 전설도 전하는데, 이와 같은 고두례는 굉장히 경건한 의식이에요. 그러면서 왕비가 최고의 어떤 권위자임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꽃들의 전쟁을 보시면, 근데 꽃들의 전쟁에 친장 의식이 나와요. 이 친장리가 나와요. 너무 예쁘죠? 송선미 너무 예쁘죠? 노란 국기를 제작해서 입혔는데, 어, 꽃들의 전쟁이 언제예요? 인조 때요, 인조 때. 그리고 어떤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이 인조가 이제 후궁을 들였는데, 소용 조씨를 후궁으로 들였는데, 이 소용 조씨가 막 인조랑 같이 해가지고, 그쵸, 장렬왕후 조씨가 인조의 실제 부인, 어린 부인인 장렬왕후 조씨하고, 그 다음에 그 소현세자의 세자빈까지도 이렇게 아무튼 막 저주도 퍼붓고 되게 막 그래서 이제 소현세자가 막 독살당하죠. 그러니까 그쵸, 사약을 먹고 그러니까 독살당하게 만드는, 소현세자가 죽게 만드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만드는 한 악녀 파무 파탈의 이야기가 이제 꽃들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제 이 친잡리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것들을 이 작가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 안에서 이제 친잡리의 의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음. 많이 설레요. 설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단체를 좀 더 좋게 생각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잘 보여요? 누에가 뽕잎을 다 먹으면 왕세자빈이 수행한 여성들을 대동하고 왕비에게 돌아와 인사를 드리는 것이 친잡례의 끝이었는데, 이때 왕비가 연회를 베풀어 수고를 위로해 주는 것이 관례였다.
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도움이 됐어요? 어떠세요? 확실하게 그 내면부의 위계질서가 막 보이죠. 내면부의 위계질서가 보이는 의식이고, 소영주 씨가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적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실을 제대로 잇는 적통에 적자를 생산할 수 있는 두 세자빈과 중전에게 인사할 수밖에 없는, 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무튼 너는 나의 아래 계급이야. 너는 나를 감히 범접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궁궐 내에서의 그러한 위계 질서를 보여주는 의식으로서 친잡례가 활용이 되었다. 그렇다면 사도에서 이제 사도가 이제 영조 때 이야기잖아요. 이때 이제 15살 정순왕후가 들어오는데 이제 친자례가 시행이 되는 거는 이제 정순왕후가 사도세자가 죽고 나서 정순왕후가 어느 정도 좀 나이가 나이가 약간 차려고 하지만 그때 있었던 여인들이 또 엄청 났죠. 뭐 아무튼 숙빈 최 씨도 있었고 이외에 아무튼 사도세자의 엄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 틈 사이에 정순왕후가 너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도 나의 중전인데 이 중전을 어느 정도 위계 질서를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의지를 영조가 가지고 있어서 신잡례라고 하는 거를 단순히 그런 후원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경복궁이라고 하는 완전 전면의 메인 스테이지에 가지고 와서 심지어는 남자가 할 선잠제까지도 정순왕후에게 시켰던, 그래서 이렇게 득세했던 노론의 이런 세력을 등에 엎었던 정순왕후 나중에 정조와 숙적이 되죠. 했어야 되나 말았어야 되나. 그렇죠. 역사는 참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그때는 이게 최적이었던 것 같긴 하지만 또 나중에 자신의 손자를 또 이렇게 힘들게 했던 여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또 진행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친잠제의 의미였습니다. 친잠제의 의미 뭐 되게 대단한 거 있을 줄 알았는데 정치적으로 이런 어떤 드라마상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조선시대가 친잠제를 이용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시면 더 재밌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사례인데 여기는 한국이에요. 한국. 뭐냐면 중국이 이와 같이 한국에서 선잠단을 만들고 선잠제를 하는 거에 주목을 해요. 주목을 하면서 지금 사실은 중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이와 같은 여기가 어디냐면 후베이 양쯔강이 이렇게 크게 지나가는 옆에 우한도 있고요. 그 중국의 중부, 약간 남쪽의 중부인데 여기가 후베이의 위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한도 보이시죠? 우한 보이고 여기가 샹하이. 그러니까 요 지역. 그러니까 지금 이 샹하이나 이쪽에서는 실크 박물관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 지역이 굉장히 따뜻해가지고 뽕나무도 굉장히 잘 자라고 여기 양쯔강 물도 이렇게 많고 아무튼 그런 지역인 것 같은데 이 후베이성에서 이와 같은 레이즈 아까 전에 얘기했던 서릉시를 서릉시 이게 이 조각상이 서릉시거든요. 서릉시에게 아무튼 참배를 하는 그런 페스티벌을 엽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서릉시를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서릉시가 뭔지 도대체 황제랑 어떻게 결혼했는지 중국의 시조인 황제랑 어떻게 결혼했는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 선잠 박물관에 가면 그렇게 많이 재밌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아무튼 이런 되게 바깥의 어떤 신화 이야기하고 같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요. 이런 우표도 발간을 하면서 이제 친잠복이라고 하는 것들도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이 한국의 어떤 친잠제 같은 것도 자료들을 가지고 가서 요 유튜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한국의 전통 그다음에 이런 그 친잠제와 관련된 이거를 보여주면서 한국에서는 친잠제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도 중국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만에 있는 걸륭제 때 실제 했던 친잠제의 그림이에요. 대만 고궁박물관에 있는 그림이고요. 여기 있는 게 다 뽕나무들이거든요. 진짜 멋져요. 그쵸? 책인 것 같아요. 책으로 나와 있는 그림 같고요. 그래서 이 걸륭제의 황후가 걸륭제 비가 이 친잠제를 거행하는 모습을 그린 그런 그림도 남아 있어서 중국은 지금 이 친잠제라고 하는 의식을 굉장히 크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어떤 이 서령실 함께 모셨던 그런 조선에서는 사실은 그 실크의 종주국으로서의 그런 것들은 하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그거를 정치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사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사용이 됐던 어쨌든 조선도 농본 국가로서 이런 경작과 양잠을 국가의 지지 기반으로 어떤 부를 양산하고 백성을 먹여 살리는 이런 것들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조선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의식이 진행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은 자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의궤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복원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단 견의 종류와 용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것들을 다 아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 나와 있는데 뭘 모르냐고 물어보시는 여기 보시면 얘네들을 이 견이나 모나 마나 면은 파이버예요. 파이버를 부르니까 섬유를 부르는 말이고요. 이 섬유로 실을 만들어서 직물을 짜면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여쭤보면은 다들 초면이신데 싫어하시겠죠?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견은 명주라고 부르고 모는 개나 전이라고 부르고 대마는 삼배, 저마는 모시, 그 다음에 면이라고 하는 이 직물은 무명이라고 하죠. 근데 이 이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전통직물 이야기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뭐 명주, 삼배, 모시, 무명 있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는 어떤 그런 상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이게 직물로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그 전부 다 평직물을 가리키는 단어였던 거죠. 그러니까 명주라고 하면 견이랑 명주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명주는 견 실크라고 하는 파이버 실로 제작된 것 중에서 평직을 명주라고 해요. 그럼 그 밖에 다른 이름이 더 있나요? 네, 있어요. 능직으로 제작된 실크의 이름이 있고 수자직으로 제작된 실크의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사나라로 만들어진 직물의 이름도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견이 명주가 동일한 건 아니에요. 견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버를 보통 지칭을 하고요. 그래서 누에고치에서 나온 실로 만들었구나. 그리고 명주, 이게 전통 직물이라고 하는데 전통 직물은 왜 전통 직물이라고 하냐면 예를 들면 명주 그러니까 뭐 영주나 삼배나 모시나 무명을 짜는 인간문화재들이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전통 직무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무슨 뭐 단을 만들거나 살을 만들거나 이런 전통 직무를 하는 인간문화재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그 정부에서 하는 어떤 그런 산업들이 사실은 조선 말기에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공업이라고 하는데 관에서 그러니까 조선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거든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고 이런 상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업공상이라고 해서 제일 아래의 양인 중에서도 제일 아래로 이렇게 치부를 하면서 그 굉장히 그 상업을 억제했던 그런 시기가 조선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섬유나 이런 것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그냥 세금을 내는 수단 정도, 그리고 이런 제사나 이런 것들을 제사용의 옷을 만드는 정도, 뭐 귀족들의 어떤 관복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다 약간 평직을 입어야 되는. 근데 사람들이 기본의 어떤 그런 게 뭐냐면 되게 사치스러워지고 싶고 남들과 달라 보이고 싶고 예뻐 보이고 싶고 막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억눌렀던 사회가 사실은 조선시대 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물론 조선시대에 다른 직물들이 없진 않지만 조선 말기에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일제강점을 넘어서 이제 광복 후에 어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실제적으로 전통 직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평직만 이름들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잘 모르더라. 나머지의 직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사실은 이게 다 오른쪽은 기산풍속도고 왼쪽은 김홍도, 단원 김홍도가 그린 그림인데 이거를 보면은 사실은 뭐 명주를 하는 건지 뭐 삼배를 짜는 건지 뭐 이런 무명을 짜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옷차림만을 딱 보면 실크 짜는 것 같진 않죠. 실크를 짤 수도 있어요. 실크 짤 수도 있는데 모시는 아니에요. 모시는 움집이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땅을 파놓고 습기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노상에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마당에서 할 수 없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무명이나 아니면 명주 정도, 삼배 정도 이렇게 짤 수 있습니다. 이 그림만 보고서도 사실은 여기는 이제 경사에다가 풀 매기는 장면이구나. 지금 여기는 이거 완전히 평짓기네. 그게 짓기만 봐도 사실은 무엇을 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명칭, 명주라고 해서 이제 주자 있죠. 이렇게 많은 명칭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명칭들이 있고 이런 그냥 평직인데 평직 바탕에 능직이나 수자직으로 문양을 나타낸 걸 또 문주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문주는 어떤 거냐면 보통 단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반짝반짝거리는 약간 세틴의 느낌이 나는데 이렇게 바닥 평직을 바탕으로 하면은 이와 같이 굉장히 은은한 느낌의 어떤 그런 그 광택을 냅니다. 그래서 이런 상자의 그런 상자에 이런 음보문으로 만든 그런 그 원단을 붙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초가 있죠. 이 초가 뭐냐면 그 생초가 있고 숙초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초는 완전 필라멘트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막 레이쭈가 아무튼 그 꼬치에서 저기 그 가든 끝까지 실을 가져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실크의 가장 큰 특징이 필라멘트사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실이 얇은데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더 길게 늘어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게 이제 실크인데, 그래서 그 실크가 이제 또 이렇게 잘게 잘려져가지고 걔네들을 또 꼬아가면서 만들어진 그런 그 스테이플사도 있는데, 이 초는 진짜 필라멘트사로 진짜 고급으로 되게 얇게 만들어서 초로 만들었다 그러면 비치겠구나, 실수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직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견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것도 이제 보통은 이제 그냥 평직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견도 이제 섬유가 긴 장견서 필라멘트사를 해서 재직한 그런 것을 이제 견이라고 합니다. 문견인데요. 기본이 이와 같이 그 평직이고 거기에 이와 같은 장방형과 이화문 같은 이런 꽃무늬를 넣어서 제작한 거를 문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탕이 주자직인 그런 세팅과는 어떤 광택이 완전히 달라 보이죠. 사라고 하는 거는 이 옆에 이 조직도를 보시면은 굵은 실들이 전부 다 위사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가, 그러니까 그 세로로 내려오는 게 경사인데요. 이 경사가 한번 꼬아져가지고 그 사이에 미사들이 들어갔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평직으로 짜여져가지고 무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사라고 하는 거는 경사가 꼬여가면서 그 사이에 미사가 들어가는 거를 사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그 실크라고 하는 그런 그 파이버로 이와 같은 사로 만들면 중간중간이 되게 구멍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즈의 영어로는 거즈라고 하기도 하고 투명하게 잘 비쳐 보이면서 그 안에 평직으로서의 무늬도 이렇게 나타내는, 보통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제 이거를 음화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빛으로 비치면은 어떤 문양이 나타나고 그냥 평소 때 있으면 잘 문양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그런 조선시대 감각의 그런 그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어떤 화려함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는 원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생고사하고 숙고사라고 하는 사가 이 사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생고사라고 하는 거는 이와 같이 바닥이 사고 무늬가 평직, 숙고사는 바닥은 평직이고 무늬가 사. 그래서 여기는 닫혀 보이고 여기는 이렇게 열려 보이죠. 이거는 봄, 가을용, 얘는 여름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고사, 생고사, 딱 생고사 이제 느낌 오시죠? 이 안에 있는 건 갑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라는요, 아까 전에 사보다는 더 많이 막 여기 경사가 막 꼬여 있죠. 그쵸? 이렇게 더 많이 꼬여져 있어가지고 약간의 어떤 그런 레이스의 느낌도 나고요. 잘 구겨지지 않는 굉장히 화려한 직물로서의 라가 있는데, 고려시대에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요. 너울에 사용됐다는 하면 말 다 했죠. 약간 쉬폰식으로 막 너플너플거리는 그런 그 베일로 사용되었던 그런 원단이기도 하고, 모자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벨트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는 라가 거의 많이 사라지고 사로서 진행이 됩니다. 아까 릉이라고 하는 단어 있었는데 이렇게 소릉, 무늬가 없는 거, 물릉, 무늬가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이 진짜 우리 데님 볼 때처럼 이와 같은 이런 그 트윌, 능직이 실제적으로 조선시대에 있었고요. 그래서 사라릉단이라고 하는 이름 들어본 적 있으셨죠? 이때 능직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능직 실제 조선시대에도 이와 같은 능직이 있었어요. 고급 원단에 속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단입니다. 단은 이와 같이 수자직, 여기 수자직 보이시죠? 수자직의 바탕이고 이렇게 평직으로 무늬가 들어간 이와 같은 단. 조선시대 상류층에서 애용이 되고 이 단은 사실은 조선시대에서 가장 지체 높은 사람들이 가장 즐겨했던, 가장 화려했던 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금은 이와 같이 금을 실제 금사를 넣어서 만든 원단. 영친왕비 홍금삼도 이거 다 금박 아니에요? 다 직금으로 짰어요. 여기 한삼 부분도 다 직금이에요. 굉장히 화려한 원단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것들은 다 자수고요. 자수고 요 부분도 다 금박인데 금박과 직금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실을 이런 실크실로 이런 허리띠도 만들고 세조대도 만들고, 이런 소재가 뭔지 궁금하셨을 텐데 이런 실크의 실로 만들고, 사실은 영조 때 사칙을 금지하기 위해서 무늬 있는 직물을 짜지 못하게 하는 법령이 내리기도 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전통 직물이 다 평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심현옥 교수님이 이렇게 직기를, 아까 전에 제가 직기만 딱 보고 저 평직 평직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이렇게 직기 짤 수밖에 없는. 근데 이와 같은 그 큰 어떤 흑우, 그래서 이런 직기를 복원을 해서 과거에도, 그러니까 사실 영조 때에 사치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그게 뭐 정조와 순조 때까지 이어졌지만 이후에 아마 우리나라 그리고 청나라에서 나머지 어떤 그 왕이나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제 외세가 이제 이런 책들,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그 두 가지의 책, 왕실의 천재지사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나요?